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와, 이제 햇살이 아주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니까 부산은 지금 뭐 폭염이 정말 이제 여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긋지긋했던 이제 장마가 좀 마무리되고 이제 오곡백과가 좀 익어갈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햇살이 내리쬐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햇살이 좀 쫙 하고 좀 내리쬐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회복할 햇살, 대한민국 회복 주간,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대한민국 회복 주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아마 저희 펜앤드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뭐 1편부터 지금 오늘 있을 4편까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편 다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의 건국에 들이운 공산주의의 그림자. 2편은요, 이승만이 사랑한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과연 어떤 분들을 사랑했는지, 뭐 약간의 스포일러를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이 땅의 국민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셨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3편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조력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4편은요, 바로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72주년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까요?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 평등, 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하나 또 보여드려야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회 날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김구 선생, 굉장히 다정한 얼굴로 이승만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김구 선생이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듣고 있죠. 이 두 분은요,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걸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랬던 두 분이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앞두고 나서는 약간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김일성의 전략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펜앤드마이크에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과연 김일성은 이 김구 선생에게 어떤 마술을 뼈쳤는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하여튼 대단합니다. 지금 대기자님과 이 강의 하나 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강의 좋다 막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많이 배워요. 건국 과정 저도 책 좀 보고 그래 나도 좀 얘기는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새롭게 배우는 역사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김구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아까 그 처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이 상징하듯이 1948년,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되기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요. 그리고 김구 주석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끝까지 유지 온전시켜 오신 분이고, 이승만 그 당시는 박사였죠.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하고 그 연계가 돼서 워싱턴에 이제 구미위원부라는 걸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그 워싱턴 출장소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김구 주석이 도와주고 뭐 이런 그 서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이 이루어지는 막바지에 가서 이제 두 분 사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누구냐? 어떤 면에서 보면 누가 균열을 가게 했냐? 참 아쉽다고 할까? 그리고 뭐 어떤 세계관의 차이랄까?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백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공작이 게시가 됐습니다. 예. 특히 그 당시 이제 김구 주석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장덕수 암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거기에 혹시 이제 김구 주석과 그쪽 사람들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미 군정의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예. 그런 틈을 이용해서 북한 측이 내려보낸 간첩들이 특히 그 김구 주석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한독당 사람들의 네. 아주 강력한 공작이 시작이 돼서 오. 거기에서 이제 그 뭔가 사단이 일어난 걸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화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네. 예, 요 다음 김구 주석이 1948년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당시 이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한국이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가능할 것이냐를 이제 검증을 했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모두 다 하죠. 예. 그때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임시위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련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들어간. 그렇죠. 김일성이 막았죠. 바로 그 무렵에 갑자기 이분이 그 건국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해요. 그 날짜가 이제 2월 10일인데 예. 아마 오래전에 지금은 모르겠네요. 그 김구 주석의 2월 10일 그 연설문이 예.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오.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예.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해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 노선을 걷고 있는 이승만 박사 진영하고 완전히 그 탯줄을 가르는 이런 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아니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유엔 감시하에 임금이라는 총선거에 찬성을 한 분이 예. 갑자기 며칠 안 돼서 이렇게 그 180도로 자기 그 태도를 돌변한 이유가 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김일성이가 직접 내려보낸 예. 간첩에게 포섭을 당했다. 포섭이요? 네. 호호. 그 당시 이제 그 김구 진영을 예. 전부 그 초토화시킨 인물이 성시백이라는 간첩인데 예, 예. 이 성시백은 다른 간첩하고는 좀 달리 예.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시킨 아주 급이 높은 간첩입니다. 김일성이 직접이요? 예. 오. 보통 간첩들은 뭐 그 공산당 산하에 뭐 대남 공작 부서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 내려보내는데 이 친구는 김일성이가 직파를 한 그야말로 아주 급이 대단히 높은 간첩이었고요. 어떤 인물인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예. 이 사람이 내려올 때 예. 막대한 공작 자금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 그래서 예. 언론사를 그 매입을 했어요. 언론사를 매입을 해요? 예. 와. 그래서 그 당시 성시백이 11개 언론사의 사주입니다. 아니 한두 개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11개나 되는 언론사를 그 당시는 막 매입했다고요? 언론사들이 막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좌익계 언론사들을 이제 매입을 예. 해서 언론사 사주 행세를 하면서 돈 있겠다, 뭐 언론사 있겠다 그러니까 좌익계 사람들을 비밀리에 지원을 해서 재헌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를 시켰어요. 어허.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재헌의회에 당선이 돼서 재헌국회에다가 자기 세력을 심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야. 완전히 뭐 지금 그냥 공작인데요. 공작 진짜 말 그대로. 예, 아니 언론사를 사서 그 언론사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성한다. 그 당시에 와. 이 북한과 소련 군정이 예.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써먹은 전략이 언론 전략이거든요. 예. 언론사들이 막 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을 해요. 예. 그거를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좌익
그 이데올로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퍼뜨리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익계 인사들을 포섭을 해서 재헌의회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실제 재헌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성시백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미군 철수를 결의하기 위한 미군 철수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성시백에게 포섭된 그 간첩 이 사람이요? 비슷한 이 사람이 성시백인데 북한에 저 그 혁명 열사릉에 가면은 저 그 가묘가 있습니다. 북한 사진이군요. 북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1950년 5월 15일 날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6월 25일 날 남침이 일어났잖아요.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이 되죠. 그 함락되기 전날 6월 27일 날 총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특히 그 뭐 언론계뿐만이 아니고 국회 공작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작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공작의 내막이 철저히 조사되지 않은 채 이 친구가 총살을 당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지금 그 비밀에 그 쌓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작을 했는지가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체포된 지 한 달이니까 뭐 밝혀낼 수가 없는 거죠. 1997년 5월 26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이 우리 성시백 동지가 김구를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이군요. 1997년 5월 26일에 노동신문이 뭐라고 그 고백을 했느냐. 성시백 동지는 4월 남북연석회의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극단한 반동 분자였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북한 말이라 조금 좀 어법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성과를 얻으려고 뭐 김구 선생을 포섭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포섭을 했느냐 그거는 요 자료를 보시면 그 이제 서영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선생님 지금 그 저 재헌 그 의회 선거에 선생님이 참여하시면 이승만한테 못 이깁니다. 그럼 이승만 둘러리만 그 할 건데 뭐하러 참여를 하십니까? 남북한 통틀어 총선거를 하면은 선생님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김일성도 김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랑 북한으로 가서 남북 연설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이제 입장의 섬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제 김구 선생이 참 그동안에 그 훌륭한 여러 가지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구 선생은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하든지 남북 통일 정부를 세워야지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단독 정부를 세워서 말이 되느냐. 저는 이제 이분의 이 정신 세계를 볼 때 좀 매우 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2월 10일 연설문 한번 보시죠.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는데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일신의 구차한 안일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느냐 마느냐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거를 뭐 일신의 안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김구 선생님이 뭐가 좀 크게 착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공작에 당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조사를 좀 다 못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대로 포섭을 당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재헌의원 선거,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선거를 반대하고 북으로 올라가서 저 사진을 보시듯이 저게 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영석회의인데
남북 연석회의라는 거는 이미 회의가 열리기도 이전에요. 예. 소련 군정이 누구는 무슨 발언하고 누구는 무슨 발언하고 하는 것까지를 전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김일성에게 줬어요. 지난 그 우리 예. 세 번째 강의에서 네. 뭐 북한의 정부 수립, 그러니까 예. 북괴의 예. 그 소련의 그 괴뢰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상 1948년 이전에 북한에는 정부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상황이었다. 그거 설명해 주셨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이제 그 뻘짓만 한 거죠. 그러니까 1948년에 만약에 김구우 선생 말대로 건국이 안 됐으면 학자들은 좌익 세력이 신속하게 한반도를 장악했을 것이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공산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건국을 반대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워하는 게 그러면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의 주장대로 그러면 남북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겠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에게 백기투항을 해서 공산 통일은 아마 가능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왜? 없는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없이 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예. 통일되는 거네요. 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좌우합작이니 뭐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이 정부가 민주주의냐 혹은 공산주의냐 하는 이데올로기의 선택은 후에 민의에 맡기거나 예. 민주진영과 공산당의 연립정부를 수립했다면 가능했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좌우 합작은 다 공산화다. 이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교훈인데 바로 그러한 좌우 합작이 김구가 추구했던 노선이다 이거죠. 이런 상상을 좀 해볼까요? 예. 만약에 6.25 남침, 그러니까 1950년 6.25 남침이 없었으면 예. 김일성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김구 선생이 인내하고 기다렸다면은 진짜로 좌우 합작 선거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예. 그냥 대한민국이 그 다음 의회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의회에 먹혀버릴 그런 상황도 있었을 그랬을 겠네요. 수도 있죠. 예, 다행히 6.25를 통해서 예. 그 안에서 공산주의의 그 진짜 실상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서 예. 그때 이제 좀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반공 청년들이라든지 나라를 예.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 그 북한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공산당의 공작이고 선생님이 가셔야 저 소련 군정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나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실 텐데 예. 선생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래가지고 경교장을 전부 뺑 에워 싸고 못 가게 막 난리를 치고 예. 그다음에 그 타고 갈 차가 준비돼 있었는데 그 차에 바퀴에 막 바람도 빼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담을 넘어가지고 그 월북을 해서 예.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남북 연석회의라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그 레베데프라는 사람이 그 소련 군정의 정치 사령관인데 네. 이 사람의 비방록을 보면 이미 김구가 올라오기도 전에 전부 결의문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러리를 세운 거네요. 둘러리가 아니라 완전히 뻘짓을 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소련 군정의 정치사령관이었던 레베데프 비방록이라든지 뭐 스티코프 비방록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구가 민족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자, 이렇게 그 김구 선생이 그 저 평양으로 가서 남북 연석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월북을 했어요. 예. 월북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예. 우리가 그동안 독립운동 한다고 40년 동안을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가가지고 애걸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카이로에서도 예. 뭐 카이로 회담에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이 인정이 되고요. 예.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주시오. 우리 말 좀 들어 주시오.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는 독립을 못했다. 예. 심지어 우리는 그 회의장에 참석도 못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50 총선거를 치르면 비록 반쪽 독립이지만 예. 조선은 독립한다.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에서 우리 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응? 그런데 이 권리를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평양 가려는 것으로 대신하고 포기하려느냐. 당신들이나 아시오. 분단정부 수립이라는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겠어. 예. 이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김구가 평양으로 간다 그러니까 예. 아니 평양을 왜 가냐 말이야. 모스크바 가서 스탈린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그렇죠. 이미 세계 전략이 지금 냉전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 김일성이라는 거는 저건 전부 저 스탈린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죠. 하는 그런 예. 그런 주군데 가서 그 김일성 만나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는 거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을 핵심을 알고 있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예. 없었다. 예. 뭐 댓글창에서도 이미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시네요. 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는 이승만 대통령뿐이었다. 예. 그런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연설문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그랬고 예. 모든 연설문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자기의 상대는 소련이라 스탈린이나 아하. 뭐 미국 대통령이나 이런 거지. 예. 그 어린애 같이 말이야 거기 있는 애들 시키는 저 심부름꾼 같은 애하고 그렇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김일성에 대해서 뭐 어떤 비난하거나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어요. 의도적인 무시 전략을 쓰신 거군요. 뭐 무시라기보다는 그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죠. 네.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뭐 6.25 때도 그렇고 어떤 전 세계를 상대로 자기의 전략을 펼치는 그 정도의 그 인물이기 때문에. 응? 서현준님께서 예. 김일성이 1946년에 북조선인민위원회 지난번에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때 35살이었다. 김일성 나이가. 그렇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군요. 예.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35살 차이니까 이승만 대통령 이때 이미 70대셨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김구 주석이 뭐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 거는 물론이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계속 반대를 하니까 1948년 7월 11일이니까 이제 이 실제 건국이 선포되기 한 달쯤 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유중국에 유엄한 총영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 이분이 예. 또 유엔 한국임시연단 자유중국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재임하고 있을 때 장개석 총통이 아니 내가 보기에는 김구 주석이 빨리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를 해서 예. 정말 모양새 있게 저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김구 주석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도대체 김구가 왜 반대하는지 유엄한 총영사 당신이 가서 좀 그 얘기 좀 들어봐라. 예. 이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경교장으로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유엄한 총영사하고 그 김구 주석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날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유엄한 총영사가 이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예. 영문으로 기록을 한 거를 장개석 총통에게 보고를 하고 이거를 사본을 한 부를 대만의 공식 보고록이군요. 네, 예. 카피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 보낸 내용이 이화장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남아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거기에 주시죠. 이제 예. 그 유엄한 총영사가 이제 아니 김구 주석님, 우리 장개석 총통께서는 김구 주석이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빨리 건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 건국에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김구 주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한 한 가지 동기는 예. 북한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예. 가서 보니까 공산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간 저것들이 붉은 군대의 확장을 중지하고 그 사이에 남한이 전력을 다해도 공산군의 현재 병력만할 군대를 우리가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오호. 따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남한을 침략해 와가지고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인민공화국이 선포될 건데 근데 내가 여기 참여해서 뭐 하느냐.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 침략을 당해서 공산화될 걸 아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 안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허. 댓글창에서도 지금 김구 선생이 이미 뭐 남한이 다 적화될 거라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냐. 그런 예. 의견도 좀 주시는데.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예. 김구 주석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조만간에 남침해서 공산 정권을 세우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이따위 정부 세워서 뭐 하느냐. 나는 통일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내가 그 김일성이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통일을 통일해야 될지 누가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의 통일정부 수립 주장은 예. 군사력이 우월한 인민공화국에 남한이 편입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야. 자, 김구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는데 아하. 지금 우리 이인영. 이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라는 분이 국부는 김구다 이러니까 맞네요. 그러면- 국조선의 국부는 김구네요. 그러니까 김구가 국부면 이 사람들 그 예. 뭐냐 이번 광복절 그 경축식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명칭 안 쓰고 우리나라 그런 명칭 써두지만 여기다 또 우리라고 써놨네. 우리의 국부는 이승만 아니 김구. 우리가 나라 이름인가 봅니다. 예, 참. 뭐 김구라든지 김규식 이런 예. 분들의 뭐 통일지상주의는 우리의 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주장이었을지는 몰라도 예. 이미 현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 그건 뭐 정신병자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런 분들을 국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예. 도대체 이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 분이 저희 지금 댓글창에서는 지금 뭐입니다. 지금 뭐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예. 그런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됐으니 아휴. 그리고 더더욱 그 이해할 수 없는 네. 부분은요. 건국 이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건국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건국이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 북한도 건국했고요. 예. 예 이미 북한은 건국은 아니죠. 우리는 건국 인정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 군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통치권을 이양을 예.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유엔 총회에다가 유엔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 장면을 대표로 한 우리 예.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총력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방 맞습니다. 햄비아님 생방 아닌 줄 알고 계시는데 생방이에요.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유엔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예. 진정한 건국이 그렇죠. 완성이 되는데 유엔에서 인정을 해줘야죠.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유엔 승인 외교에 재를 뿌리는 일들을 김구가 계속해요. 뭐 유엔 그 사무총장에게 이미 건국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남북 총선거를 다시 세워가지고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든지 이미 건국을 했는데. 예. 1948년 11월 3일에는 밀소 양군을 철퇴한 다음에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거를 뭐 편지를 보내지를 않나. 사실 우리 그 유엔 승인 외교 과정에서요. 예.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이제 예.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공작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승인을 유엔 승인을 도와준 그 데가 어디냐면은 바티칸이었어요. 오. 그 당시 그 교황이 비오 12세라는 분이었는데 네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아니 반공주의자입니다. 아, 반공주의자. 예. 그래서 야 대한민국 그 반공을 하는 나라니까 우리가 예. 어떻게든지 빨리 도와가지고 이 나라가 유엔의 승인을 받도록 그 움직여라. 그래가지고 바티칸 외교팀이 움직였어요. 오, 가톨릭이 그럼 전체가 움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황 비오 12세가 유명한 반공주의자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이 그 교황하고 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보니까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면 씨는 그 미국 유학을 할 때 캐토릭 학교 출신입니다. 캐토릭 신자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 장면 신부를 미국에서 가르친 그 스승님이 BO12세하고 또 직통 라인이에요. 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장면 씨를 그 책임자로 해서 예. 뭐 조병옥 박사, 뭐 그다음에 모윤숙 이런 분들, 김한란 이런 분들로 팀을 짜서 파리 유엔 총회로 보내서 바티칸 외교팀하고 같이 움직여서 간신히 우리가 유엔 승인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다시 통일정부를 세우자고 이렇게. 야, 그럼 여기 계신 이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창에 나오는 이게 요분들이 이제 조병옥 박사, 예. 장면, 예. 이런 분, 뒤에 요분이 모윤숙 시인,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예, 맞네요. 예. 저분들이 전부 그래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그 당시에 어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인텔리들이 다 모여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건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구 선생 혼자서 지금 건국을 갖다 반대한 거예요. 방해하는 그런 일을 벌였네요. 예. 그러니 이런 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럼 이거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됐고 유엔 총회가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러라 해서 총선거를 치렀고 그렇죠. 유엔 감시하에 그것도 치른 겁니다. 예, 50.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유엔 총회가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는 유엔의 자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 지구상에 유엔의 그 자손인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이스라엘. 이런 그 마지막 그 승인 외교를 받는 과정에서 마저 대한민국의 승인 외교에 죄를 뿌린 분이 누구냐? 우리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께서 아주 그 오매불망 좋아하시는 김구 선생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48년 이전까지의 김구와 48년 이후의 김구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우리 이번 시리즈 제목처럼 이 완전히 김일성과 소련 군정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야, 그런 거였군요. 이거를 이제 옆에서 지켜본 분이 누구냐? 그 당시에 증인이 또 있나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그 정보개통 업무를 했던 존 메릴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은 뭐 CIA 요원이었는데 한국에 그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 정국을 잘 지켜봤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책도 썼는데 그 존 메릴이란 분이 김구와 김규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정치적 미숙함이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인정한다 해도 김구와 김규식의 정치적 미숙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이승만에 비해서 대담성이나 정치적 술수가 부족했고 두 김씨의 지나친 민족주의적 정서가 정치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 정통적 유효가치관 역시 그들 판단에 영향을 줬다. 국제 정세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덕망 있는 인물을 자처하는 그들은 선거에 초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선거를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나쁜 상황을 피하려다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제3자가 김구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평가를 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이건 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CIA 요원으로서 남과 북의 모든 정세를 다 판단하고 계셨던 분의 분석이니까 그렇죠. 정확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라는 분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그 좀 분석을 해본다면 김구 선생은 어떤 그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니까 현실은 지금 미국과 소련이 너는 우리의 적이야. 앞으로는 이제 냉전이야.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블록화가 돼가지고 찢어져서 이제 그 결판을 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로 어떻게 아우러서 좌우합작의 그런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이상에만 너무 젖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민족주의가 좀 이상적인 그런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예. 민족주의가 대부분 다 그렇게 빠져버리거든요. 예. 예, 일본도 반면에 그랬고, 독일도 이제 그랬고, 예.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분들은 현실을 중시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이상도 좋은데 이상보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허상의 빵보다는 실질의 양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어허. 우리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차선책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장을 펼쳐서 3파선 이북쪽까지를 우리가 빨리 해방시켜서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통일 정부 수립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일 정부의 수립이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는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리는 정치가 했다면 이승만은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유보한 정치가 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갑자기 지금 화폐 주인공 논란이 벌어졌어요. 펜정중님, 김수라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화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다 지금 조선시대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0만 원권 만약 생기면 10만 원권에는 이승만 대통령 넣고 5만 원권에는 박정희 대통령 넣자 뭐 그런 주장들 하고 계시고 거기에 김수라님도 그거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이 내용 보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 김구 선생을 갖다가 뭐 10만 원권에 넣자 그런 주장은 진짜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우리가 현행 화폐 전부 이미 망해 없어진 조선 시대 사람만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건 진짜 저는 일종의 이제 정신착란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제일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환 시절에.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냥 조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이죠. 뭐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걔네들은 우리나라 부를 때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은 뭐 하신 분이냐? 반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한 분입니다. 끝없는 공산주의와의 투쟁. 1917년에 소련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난 이래 한국인들이 너무나 빨리 공산주의에 휩싸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련의 지시를 받고 소련의 도움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레닌 정부가 이동희에게 뭐 40만 루블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내서 공산화하려고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다가 임시정부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써서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마라. 국민 여러분, 이 공산주의라는 건 이 소위 말하는 이게 악마의 종교입니다라고 설파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였고 결국에 그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또 해방 공간에서 미국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국제적 약속을 얻어냈고 그 약속대로 미국과 이 국제사회가 우리를 독립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냉전이 벌어지니까 이거 뭐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거는 우리의 꿈이지만 그 꿈은 이건 뭐 요활하구나. 그러니 일단 먼저 남쪽만이라도 빨리 정부를 수립을 해서 대한민국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북한 지역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2,300만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저 북한 주민들도 해방을 시키자.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라는 생각하에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셨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공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우리처럼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나라를 건국한 거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네요. 결국은 베트남도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결국 공산통일 됐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의 그 호치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인데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호치민은 베트남에게는 영웅입니다, 영웅. 독립의 영웅이라서 사실 그건 약간 저는 미국이 좀 잘못한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대한민국의 그 건국은 정말 그 반공투쟁의 위대한 성공 사례다 이거죠. 유라시아 대륙을 붉게 물들이는 이 물결이 아시아, 뭐 유럽, 뭐 동유럽을 싹쓸이 할 때 우리는 휴전선에서 이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통렬한 승리를 기록한 주인공인 이승만 대통령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를 오매불망 또 원하고 그 세상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지금 저 해골 위에 있는 내용이 저게 이제 백개군의 가슴팍에 백골부대 총칼을 박자. 백골부대 그 용어인데요. 3사단. 저런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강렬한 의지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탄생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지금 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뭐 독재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 매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시켜 주기만 하면 제대로 잘 성공할 거로 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다 실패하거든요. 우리나라 하나예요. 하나 전 세계에서 하나 성공한 거예요. 나중에 이 민주주의를 오래 연구한 로버트 달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불에서 7,000불 정도의 물적인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하더라. 아니 지금 옆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놈의 민주주의냐 말이야. 먹여 살려놓고 봐야지. 일단은 먹여 살려야죠. 둘째는 탄탄한 중산층이 있어야 되겠더라. 셋째는 그 중산층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더라. 야, 교육.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4,000불에서 7,000불 사이에 들어간 게 언제냐? 1987년 전두환 말기에서 88년 노태우 정부 초기입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예요. 그때 겨우 우리가 1인당 4,5,000불 선에 들어갔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68불인가 그랬습니다. 아까 팬정주님이 댓글창에다 제가 그 글을 하나 쓰셔갖고 제가 맞아 하면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0부터 1을 시작하셨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1에서 1000을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쭉 발전해서 드디어 5,000, 7,000이 되는군요. 지금은 3만입니다.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68불.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할 때가 82불인데 그 시절에 왜 서구식 민주주의 안 했냐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느냐?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물적 토대와 중산층을 형성하고 그런 물적 토대를 만드는 시기였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독재 시대가 아니고요. 권위주의적인 통치 시대였다라고 학자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 시대. 그런 상황에서 그 시절에 그 서구식 민주주의를 안 했다고 이렇게 이 비난을 하는 거는 이건 옳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다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드디어 뭐 좌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맨날 자유 지으려고 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미국의 이 교육 분야의 석학인 로버트 프리만 버트라는 분이 야 민주시민 교육은 이런 걸 가르쳐야 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첫째, 그 나라 그 건국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둘째, 헌법의 정체성, 법치주의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셋째, 국민으로서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가르쳐야 된다. 예.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원리에서 정면으로 180도 반대되는 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약간 배웠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 좀 때 나이가, 말고 지금 나이가 좀 현재. 돼가지고 예. 네. 지금 현재 예. 전교조 선생님들을 위시로 해서 하고 있는 교육은 로버트 프리만 버츠가 정의한 이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예. 180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교육을 하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이 그냥 정규적으로 초, 중, 고 대학을 나오면 좌익들이 와르르 양산되는 시스템이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왜 소위 말하는 이 우파 정부가 그동안 몇 번이 더 있었는데 예. 그걸 막지를 못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예.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그랬는지. 뭘 먹고 살기 바빠. 이미 더 먹고 살만 했는데 7,000불이 넘어가서 먹고 살만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제가 사진을 두 장 한번 구해봤어요. 예. 왼쪽은 그 싸이가 저 파리 에펠탑 앞에서 공연하는 사진이고요. 아, 파리군요. 예. 예. 오른쪽은 우리 존경하시는 장군님께서 아이고, 북돼지가 예. 눈 오는 날 백두산에 올라가서 백마 타지 않으면 이 리더십이 유지가 안 되는 나라. 백마를 괴롭히는 예. 김정은. 예. 예.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면 예.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이나 다름없었는데 예? 저 기적이 진짜 계속돼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서 자유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재 이 우리 공산주의자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위 말하는 김일성 그 왕조의 나라로 통일이 될 것인지 조선으로 회귀로 가늠하는 예. 아마겟돈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불안하죠. 그러니까는 8.15에 그렇게 많이 나오셨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 지도요? 예,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예. 건국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만든 나라입니까? 우리는 유엔의 자손입니다. 예. 유엔이 우리를 만들어줬고 유엔이 우리를 지켜줬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국제사회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냉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뭐 굉장한 지금 그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품을 떠나서 저 붉은 물결에 휩쓸리는 것을 국제사회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기적은 원래 오래가지도 않고 자주 일어나지도 않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탄생과 유지와 발전 과정을 보면 기적은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해방이 돼서 자유민주의 물결이 지금 2,500만 북한 주민에까지 가야죠. 가야죠. 그런 그쪽까지 가야죠.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요 파란 점이 시작이 돼서 이 점점 파란색의 그렇습니다. 그 물결이 예. 세계로 저 모스크바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구상을 했던 대한민국이고요. 네. 그리고 1950년 10월 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 유엔이 유엔군을 보낼 때 38선까지만 격퇴하라고 보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북진하라, 국군은 북진하라 명령을 내려요. 예. 그래서 유엔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유엔이 북진을 결의를 합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군 하나를 만들었고. 그렇죠. 10월 1일.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마 이 시대에도 반드시 꽃을 피워가지고 저 붉은색이 칠해져 있는 저 한반도가 푸른색으로 변할 날도 머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로 용기와 희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건국의 의지가 2,500만 북한 주민에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투쟁하는 그런 시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성 감옥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최고의 대학들 그렇죠. 뭐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뭐 프린스턴이나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다 마치시고 야 그렇게 준비를 하셨기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야지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 정규재 주필이나 또 김용삼 대기자님이나 저희 많은 어떤 펜앤드마이크의 멤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건국의 정체성,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작은 부탁을 드린다면 펜앤드마이크의 이 강의 프로그램도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좀 널리 좀 홍보를 하면서 좀 퍼뜨려 주시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퍼뜨려 주시면요. 뭐 지식의 칼에 그 이재용 씨가 그런 얘기 하던데 퍼뜨려 주시면 설득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서 북한까지 그리고 저기 모스크바와 그리고 베이징 저 티벳까지 이 파란 자유민주주의 물결을 만드는 그 기적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대기자님과 함께 대한민국 회복주간 그 특강을 쭉 진행했는데요. 정말 좋은 강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강의 1부부터 4부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